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형법의 기초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형법의 어떤 기본 개념들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이론 관련된 크게 네 파트 정도를 우리가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 보면은 제1편 형법의 기초 이론 그래가지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부터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형법은 제가 맨날 얘기할 때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즉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형벌과 보완 처분을 법적 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형법의 이 기초 이론 부분에서는 형법과 관련된 어떤 기초 이론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 형법 관련된 기초 이론 부분은 크게 보면 형법의 어떤 개념, 의,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 세 번째 적용 범위, 네 번째 형법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크게 보면 네 가지 파트로 나눠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보든 교재는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쓰신 교재를 보면은 저기에 보면 개념과 죄형법 정죄를 묶어서 한 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적용 범위가 더 밑으로 가고 형법 이론이 위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고 크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형법의 기초 이론에선 한 네 가지 파트를 생각해 가지고 이 네 가지 파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논점들이나 쟁점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시험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형법의 개념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보면은 먼저 형법의 의, 형법이 뭐다? 그다음에 형법의 성격, 자, 그다음에 형법의 기능. 요 세 가지가 어떤 핵심 개념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뭐 형법의 의의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봤지만은 형법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겠지만은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 즉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형벌과 보완 처분을 법적 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 보면 그래서 뭐 형법의 정의 그래가지고 형법이란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벌과 보완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이렇게 써요.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 형벌과 보완 처분을 합쳐가지고 형사 제재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견해로는 저렇게 범죄 플러스 형벌 보완 처분으로 보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교환해 보면 우리가 뭐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나누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협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법률 자체. 그러니까 1953년도 그 9월 18일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 그걸 말하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전이라고 붙여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법률에든 무엇이 범죄이고 그다음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면은 전부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실질적 의미의 형법, 광의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광의형법에는 형법전을 포함해가지고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이 다 포함된다 그랬는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형법의 성격인데 이 성격은 주로 무슨 성격을 말하냐? 규범적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규범적 성격을 말한다. 왜냐면 뭐 형법의 법체계상의 성격, 그래가지고 형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당연히 공법이죠. 그다음에 형법은 소송법이냐 실체법이냐 당연히 실체법이죠. 뭐 국내법이냐 국제법이냐 당연히 국내법입니다. 이런 논의들이 과거에 교과서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법학개론에서 배워야 될 수준이고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의 성격 그럼 대부분 다 이제 규범적 성격의 어떤 그런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이제 형법의 규범적 성격 관련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형법은 먼저 가언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두 번째 행위규범이자
재판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 규범이죠. 의사결정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봐요. 먼저 가언 규범이다 아니면 뭐 가설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형식이 규범적 성격 다른 규범과 다르게 형법은 뭐뭘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조문을 찾아보면 되겠지만 형법 250조 1항 같은 경우는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거기 250조 1항이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라는 뜻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뜻인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면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if 구문이라고 그러죠. 그 형법은 그런 가설 규범, 가언 규범의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 정상적으로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한다면 이런 형벌을 부과한다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면 되고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단언적 명령 규범, 아는 단언적 규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설 규범과의 어떤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규범의 형태들도 있는데 형법은 특이하게 가언 규범 또는 가설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 규범과 재판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는데 이거는 자, 행위 규범, 재판 규범 관련돼 가지고는 형법이라고 하는 규범의 수범자가 누구냐? 형법이라고 하는 규범의 규범력을 받는 그 수범자. 즉, 형법의 규범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이라고 하는 규범을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형법에는 이런 행위들은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 저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내 행위를 규제하는 어떤 행위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형법이 일반인한테는 행위 규범의 성격을 갖는 데 반해서 사법 관계자들, 여기서 뭐 사법 관계자들은 주로 이제 법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형법이라고 하는 규범이 그 재판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도 보면은 일반 국민의 행위 준칙을 명시하는 행위 규범입니다. 일반 국민한테는 그런 행위 규범이고 사법 관계자에게는 어떤 그 재판과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정하고 사법 활동을 규정하는 그런 재판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자, 판사가 재판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해. 그때는 형법이 뭐예요? 형법이 행위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갖겠죠. 성격을 갖는 거고 판사가 재판을 한다. 그럼 그때는 재판 규범의 성격을 갖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범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법의 성격 세 번째, 규범적 성격 세 번째는 평가 규범의 성격을 갖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형법에다가 일정한 행위는 나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면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해놨죠. 자, 그러면 일정한 행위가 나쁜지 안 나쁜지 기준을 잡아야 될 거냐. 그 기준을 잡는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그게 바로 형법에 있어서 평가 규범이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위법한지 아니면 내 행위가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그 기준을 잡는 성격을 갖는 게 바로 평가 규범의 성격인데 형법이 그런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행위가 어딘가 형법에 위반돼. 그래가지고 나쁜 행위야. 그럼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가 형법의 평가 규범적 성격에 반해가지고 나쁜 행위라 생각하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규범의 성격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규범의 성격을 갖고 바로 의사결정 규범의 성격도 갖는다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부 교재들 보면은 이거를 행위규범과 의사결정 규범, 재판 규범과 평가 규범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는 뭐 결과반 같이 연결되고 이건 뭐 행위반 같이 연결된다 그래 가지고 이걸 행위규범과 의사결정 규범으로 같이 논하고 재판 규범을 평가 규범으로 논하는 뭐 교재들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재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기준으로 형법의 규범적 성격들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타당한 방법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보면
나중에 이 평가 규범의 성격이라든가 의사결정 규범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이거는 뭐 결과 방가치랑 연결되고 이건 행위 방가치 연결되고 나중에 평가 규범의 성격은 객관적 위법 성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주관적 위법 성론과 연결된다는데 그건 그때 가서 불법의 실질이라든가 위법성의 뭐 실질 위법의 어떤 그 뭐 성격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이 앞부분에서는 이 성격 관련돼 가지고 요 정도 논의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형법의 의 갖고 이제 형법의 성격 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형법의 기능입니다. 자, 형법의 기능과 관련돼 가지고는 시중에 교재라든가 아니면 교과서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뭐 어떤 교과서는 뭐 규제적 기능도 있다. 그다음에 무슨 법익 보호 기능, 그다음에 뭐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 그다음에 사회질서 유지 기능, 뭐 사회적 보호 기능, 뭐 그다음에 보장적 기능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큰 의미로 보면은 결국 형법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법의 기능 그러면 머릿속에 딱 개념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 형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구나. 첫 번째가 보호 기능입니다. 형법은 크게 보호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보장 기능을 한다는데 이 보장 기능은 뭘 보장하느냐? 그거는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 보장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재에 뭐 규제적 기능이 있다 그러는데 규제적 기능은 형법 규범만 갖는 독자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은 규범이라면 다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규제적 기능을 형법의 기능으로, 형법의 독자적 기능으로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은 형법은 뭘 한다?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뭘 보호를 하느냐? 형법의 제1차적 기능이고 최종적 기능은 뭐다? 바로 보호 기능 중에서 법익 보호 기능입니다. 자, 형법은 무엇인가 범죄로 형법전에다가 규정해놔요. 입법자가 형법전에다가 어떤 것들은 범죄라고 규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범죄로 규정해 놓는 이유는 뭐냐? 그걸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무엇인가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 보호하는 이익, 그걸 우리가 보호이익 아니면 법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듯이 보호적 기능의 제1기능으로서 법익 보호 기능이 나온다. 형법의 가장 본질적 기능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벨젤이라고 하는 학자가 독일에서 나오기 전에는 형법은 당연히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최종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익 보호 기능만이 최고의 과제로서 판단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벨젤이라는 학자가 나오면서 야, 법익을 잘 보호하면은 결국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될 거 아니냐. 그리고 사회적 어떤 윤리들이 우리가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윤리의 최소한인 그 윤리가 이만큼이야. 그 중에 법익을 잘 보호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윤리도 잘 보호되더라. 즉 법익을 잘 보호되면 그 어떤 부차적 성격으로서 사회적 윤리, 어떤 윤리들도 잘 보호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법익 보호 기능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 그러는데 이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란 말이 굉장히 어렵죠. 처음 듣는 말이고. 근데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독일어를 그냥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형법은 보호 기능을 하는데 먼저 법익을 보호하고 법익을 잘 보호하다 보니까 어떤 윤리도 자동적으로 보호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있어서 제1기능 최종 기능은 법익 보호 기능이고 그것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한다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아, 법익 보호하고 윤리도 보호하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입에 익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호하는 것이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다. 그런데 뭐 이자성 교수님 책이라든가 일부 책에는 법익 보호 기능과 윤리적 행위 가치 기능은 똑같다. 50대 50의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는 이게 목적이고 이 목적에 따른 어떤 결과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형법 교수들한테 자,
두 가지 중에 형법의 제1기능, 최종 기능은 뭡니까? 그럼 당연히 둘 중에는 법익보호라 그래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집필할 때 두 가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호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최종 목적은 이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게 뭐냐? 법익을 잘 보호했지만 사회에서 잘 지켜야 되는 사회 윤리들도 잘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법익이 잘 보호되고 사회 윤리도 잘 보호돼. 그럼 그 사회의 질서는 잘 유지될까요? 당연히 사회적 질서도 잘 유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익 보호 기능의 부수적 기능으로서 밑에 보면 제 강의 교환은 그래서 사회 보호적 기능, 질서 유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사회도 잘 보호되더라는 겁니다. 법익이 보호되니까 잘 보호되니까 윤리도 보호되고 법익과 윤리가 보호되니까 사회 전반적인 것도 잘 보호된다. 사회 질서도 유지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보호 기능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과서들은 사회 보호 기능을 따로 띄어서 설명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 교과서에 맞춰가지고 해놨지만은 그래도 보호적 기능의 한 부분으로서 즉 사회 보호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작은 글씨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호적 기능에 있는 법익 보호,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사회 보호적 기능은 결국 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다. 다 보호적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뭐 충분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정리해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의 조그만 글씨로 법익 보호 기능 밑에 형법은 결국 강력한 제재 수단인 가장 큰 제재 수단이죠. 국민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제재 수단이 형벌이라는 것을 동원하기 때문에 어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이 개입해야 될 때는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제적으로 형법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수단으로 개입하고 그걸 우리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다 한다고 이제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비범죄와 아니면 신범죄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제가 형법에 이해하라고 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 설명하면서 양자의 관계 중에서 뭐 비범죄와 신범죄와를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형법의 기능은 법익 보호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그 형법은 국가 형벌권의 발동 한계, 즉 국가 형벌권을 발동시키는 때 그 한계를 정하고 있죠. 정확히 보면 국가가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인권 보장적 기능이다. 자, 그러면 이런 인권 보장적 기능은 자, 일반인의 인권도 보호하지만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뭐다? 일반인한테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를 할지라도 나쁘다고 평가받는 행위를 할지라도 형법에 규정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형벌권이 발동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인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형법의 기능이에요. 일반인한테는 이런 보장적 기능을 한다. 그럼 범죄자들한테는 범죄자는 이미 범죄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이 발동돼야 돼. 근데 비록 범죄를 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권 그 이상으로는 행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볼 때 어이 나쁜 놈이야. 국가사회에 고통을 주는 범죄를 했어. 그러면 이놈은 강하게 처벌해야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행위를 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형법에 규정된 대로만 처벌되지 그 이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인한테도 보장적 기능을 하고 그러면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다라고 하는 법격언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법의 기능은 복잡하게 구분하지 말고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보호적 기능에는 최우선 기능이 법익보호, 그 다음에 윤리보호,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그 다음에 사회보호적 기능, 질서유지적 기능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두 가지, 교재는 뭐 언급을 안 하는데 옛날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가끔 보면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다. 즉, 두 개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익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즉, 여기서 뭐 법익 보호 기능인데 법익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법익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법익을 향해서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사전에, 아주 사전에, 최초부터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야지 법익을 두텁게 보호할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익 침해, 이게 법익이야. 침해하는 행위가 이 정도 왔을 때부터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침해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 하고 더 멀리부터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익은 잘 보호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침해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보세요. 침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법익을 침해하려고 준비할 때부터 어떤 법이 나를 규제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나의 인권은 금방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시키면은 인권 보장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인권 보장적 기능을 강화시키면은 이 법익 보호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뭐 옛날 책들에 나왔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두 개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가지고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형법의 기초 이론 중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죄형법정주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강의 시간상 1시간 내에 이걸 또 다 마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상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형법에서 기초 이론을 배웠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형법 이론부터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제 2장 3장을 넘어가가지고 저기 뒤에 나오는 범죄 이론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형법 이론과 형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은 그 강의 한번 22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형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형법 그러면은 자, 형법 이론,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을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도 형법 이론 그러면은 형법은 범죄 플러스 형벌이기 때문에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으로 구별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은 형법을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앞부분에서 어려운 철학적 얘기들과 처음 듣는 얘기들을 보면서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22페이지에 형법 이론과 형법 학파라 그래가지고 형법에서 어떤 그 인간상들, 형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간상이 의사 자유를 가진 사람이냐,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자유의사를 못 가진 사람이냐 나눠가지고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을 전제로 어떤 형법을 구성하는 구파와 자유의사가 없는 인간상을 전제로 하는 심파의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형벌 이론과 범죄 이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의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만 좀 간단하게 스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형법 이론에는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이 있어요. 근데 형벌 이론이 뭐고 범죄 이론이 뭔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면 되겠죠. 자, 형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자한테 형벌을 부과해요.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이 어딨냐에 관련된 철학적 논의가 바로 우리가 형벌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형벌 이론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 응보형주의와 목격형주의가 있어요. 자, 형법에서 범죄를 규정해 놓고 그 범죄한 사람한테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뭐다? 그거는 응보라는 거죠. 즉, 제가 형벌을 처음에 설명할 때, 형법의 어떤 이해라고 하는 강의에서 설명할 때, 형벌을 뭐라 했어, 한마디로? 형벌은 그냥 고통이다. 누구한테 주는? 국가가 사회한테 고통을 준 범죄자한테 돌려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고통, 형벌은 형벌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데 목적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게 바로 응보형주의. 그러니까 형벌의 가장 본질적 기능은 응보적 기능이다. 고통을 돌려주는 기능이다. 이게 응보형주의의 핵심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응보형주의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응보형주의에서 문제되는 거는 자, 행위자가 국가 사회에 10개의 고통을 줬어요. 그러면 형벌도 우리가 몇 개 돌려주면 돼요? 형벌도 10개를 돌려주면 돼. 자,
강의 시간에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응보가 제가 어떤 범죄자가 국가사회에 10개 범죄를 했을 때 그 10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10개의 형벌을 돌려주면 된다 그랬을 때 그게 실제에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10개다 5개다 정리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거는 체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부과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응보형주의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독교적 사상에 젖어 있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 사상에 젖어 있다는 문제점과 실제로 고통을 돌려줄 때 고통을 수치화할 수 없다, 계량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자. 형벌을 부과하는 자체에서 목적을 찾지 말고 다른 데서 찾자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목적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을 형벌 자체에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찾는 걸 목적형주의라고 하는데 목적형주의는 다시 우리가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 예방주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즉 일반 예방주의는 뭐냐?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을 범죄자한테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한테 겁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자 하는 게 바로 일반 예방주의에서 말하는 형벌 부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반 예방주의는 그 형벌 부과하는 목적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일반인을 중심으로 생각하죠. 즉 범죄자한테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다? 그거는 형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범죄자한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저렇게 범죄를 하면은 저지르면 형벌을 부과받는구나. 그래서 나는 범죄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어떤 범죄 억제 효과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 위화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일반 예방주의에서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 예방주의를 좀 더 강화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일반 예방주의를 강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일반인한테 겁을 많이 주려면 어떻게 돼요? 겁을 많이 주려면은 범죄자가 저지른 것보다 더 강력한 형벌을 부과해야 돼. 범죄자가 한 5단위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원칙대로 책임주의 원칙이라면 5단위의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인한테 겁을 주려면 어떻게 해요? 범죄자가 5단위의 형벌을 부과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한 10단위, 100단위의 형벌을 부과하면 일반인들은 겁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실제로 일반 예방주의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보다 그 책임의 양보다 더 많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예방주의에서 이제 특별 예방주의로 변하게 되죠. 특별 예방주의는 범죄자한테 형벌을 부과하는 거를 뭐 다른 웹에서 찾지도 않고 일반인한테 찾지 않고 그냥 범죄자 자신한테 찾는 걸 우리가 특별 예방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특별 예방주의는 범죄자한테 형벌을 부과하는 거는 범죄자를 흔히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죠. 뭐 병원 가서 치료받든 아니면 어떻게 치료받든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범죄자는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즉 교화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화 개선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특별 예방주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 예방주의는 형벌 부과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특별 예방주의입니다. 근데 특별 예방주의는 뭐예요? 특별 예방주의는 또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범죄자가 국가사회에 한 10단위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형벌을 10단위 형벌을 부과해야 돼. 근데 얘가 교화 개선이 잘 돼가지고 금방 치료가 됐어. 그럼 형벌을 2단위, 1단위 형벌을 부과하고도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쟤는 범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저렇게 조금밖에 안 받네 라고 일반인한테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응보형주의에도 문제점이 있고 일반 예방주의에도 문제점이 있고 특별 예방주의에도 각각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규범 보면은 형벌 이론에 관련된 최근 경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형벌 이론 중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응보형주의가 맞다, 일반 예방주의가 맞다, 특별 예방주의가 맞다가 아니라 지금은 세 개 다 맞다는 겁니다. 세 개 다 이렇게 응보형주의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예방주의가 나왔고 특별 예방주의가 나왔는데 다시 일반 응보용주의로 돌아가는데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형사사법 절차 단계에서 각각의 장점을 잘 뽑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보용주의는 법을 입법할 때 법을 입법을 할 때는 입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여러분들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방주의자 입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 재판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만큼 형벌을 부과한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한다는 응보용주의가 주로 대두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을 집행할 때는 이 사람이 잘 교화 개선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형사사법 절차 중에서 입법과 재판과 집행 단계를 돌아가면서 모든 이런 형법 이론이 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명 보면은 여기 일반 예방주의를 다시 나눠가지고 제가 말하는 이런 일반 예방주의가 소극적 일반 예방주의고 적극적 일반 예방주의를 논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제 강의 교환 보면은 그 23페이지 밑에 각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한테 겁을 줘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 예방이라면 그것이 잘 기능은 되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그 사회의 하나의 규범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의 규범화가 되면 그런 규범화 되는 것이 바로 적극적 일반 예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소극적 일반 예방과 적극적 일반 예방의 기능인데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일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일반 예방의 기능을 말한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범죄 이론을 하는데 범죄 이론은 우리가 결국 형법의 기초는 그러니까 형벌의 기초는 뭐예요? 범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거기 교환을 보면 형벌의 기초가 되는 범죄의 본질. 우리가 여기는 이제 형벌 이론은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때 범죄 이론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대립한다 그래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대립한다는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대립은 뭐냐? 결국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범죄. 그 범죄의 본질이 뭐냐? 범죄의 본질이 뭐냐 그랬을 때 객관주의는 뭐예요? 범죄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바로 범죄다. 범죄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주의고 근데 주관주의 같은 경우는 범죄의 결과로서 나타나 있는 범죄에서 나타나는 외부적인 거,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범죄자 내부의 어떤 모습, 내부의 어떤 의사 이런 것이 범죄의 본질이다 보는 것을 우리가 그냥 주관주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객관주의, 주관주의라고 하는 범죄의 본질을 갖다가 겉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것이 범죄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견해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의 내부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 범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객관주의, 주관주의 드립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단지 여러분들은 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형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립을 해요. 다 적용되고 저 뒤에 형벌론 보완처분을 하나도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대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불법의 실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실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가 대립한다 그러는데 그때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영역, 즉 구성요건과 위법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만 대립하는 것 때문에 그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는 형법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한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대립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구성요건에 가면은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요. 그럼 주관적 구성요건에서는 주관적 모습만 다루고 있는데 그 주관적 모습만 다루고 있는 주관적 구성요건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대립이 있겠어요? 그런 데는 대립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요건만 다루는 곳에서는 객관주의, 주관주의 대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형법 해석상의 대립 관련돼 가지고 그 양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을 하지만 순수하게 객관적인 모습만 있는 부분, 그다음에 순수하게 주관적 모습만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대립은 없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이래 형법 이론 관련된 형법 이론을 가지고 범죄 이론과 이 형벌 이론을 봤는데
뭐, 요 정도의 내용만 정리하셔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가지고 좀 더 궁금하면 형법을 다 공부한 다음에, 특히 총론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내용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아,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는 뭐, 형법에 있어서의 개념과 형법 이론을 받고, 잠시 쉬었다가 죄형법정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